미술과 과학의 만남이란 주제입니다. 16세기 이태리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천문학과 물리학의 시작이 된 분이죠. 그리고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인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어떻게 현대 천문학과 우주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의 강연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덥고 오늘 공기도 좀 안 좋아졌는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일반인이 대부분 대상이라고 했는데 오신 분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네요. 그래서 살짝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능한 한 내용들 중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지나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강연의 제목은 갈릴레오와 카라바조 그리고 현대 우주론입니다. 사실 현대 우주론, 갈릴레오, 카라바조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만 주제를 가지고 교양 강연을 해도 2시간이 지나도 다 안 끝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이제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린 학생들도 갈릴레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책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잘 못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갈릴레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사실 저는 그게 좀 놀라운데요. 갈릴레오의 배경이 제가 배운 어떠한 책이나 교과서에서도 갈릴레오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현대의 천문학과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라바조는 아마 미술을 공부하지 않거나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 잘 모를 텐데요.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화보, 그러니까 그림의 사진을 판매량을 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미켈란젤로가 1등을 했어요. 다빈치가 아니고. 근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미켈란젤로를 이긴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바로 카라바조예요. 천문학의 창시자 갈릴레오,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 카라바조. 굉장히 개척자죠. 예술과 과학의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흥미있는 기록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이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IBS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IBS는 전국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50여 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심은 유성구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그곳의 본원에는 6개의 연구단이 현재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단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4개가 물리학 연구단이고요. 3개는 본원에 있고요. 그 4개 중에 3개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탐구하는 연구단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있는 곳이 약자로 CTPU,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단이란 뜻이에요. 연구 대상이 때문에 생물일 수도 있고 세포일 수도 있고 이잖아요. 저희 연구단의 연구 실험 대상 또는 연구 대상은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는 순수물리론 연구단이라서 약간 좀 안 맞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야말로 순수한 정점을 연구하는 모든 세상 만물 중에서 연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주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입자물리하고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글로 나눠서 이론적으로 수학과 논리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이론 연구가 있고요.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실험 연구가 있어요. 갈릴레오는 이 두 개의 연구를 시작한 사람으로 봐요. 양쪽 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데이빗 마시, 그리고 이 사람 이번에 저희가 한 학회에 초청한 사람인데 양자물리학과 현대 수학의 발상지는 명문 괴팅겐 대학의 교수예요. 또한 교수이면서 동시에 스케이트보드 선수예요. 스케이트보드로는 도디라고 불러요, 자기를. 스케이트보드 선수 도디이면서 물리학자 데이빗 마시입니다. 이론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은 저기 뭐 같아요?
망원경이에요. 그냥 망원경이 아니에요. 우주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현재 나사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우주 망원경이고 저 자체가 우주선입니다. 2021년에 우주에 띄울 예정이에요. 엄청난 기술이 집약돼 있죠. 제작한 데만 한 20년이 걸립니다. 저런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죠? 다들 방진복 입고 굉장히 그 먼지 한 톨 없는 저런 커다란 방에서 연구를 해요. 저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저런 기계들은 우주의 진공과 극하게 뜨겁거나 극하게 추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실, 극고온실, 극저온실 이런 모든 곳에서 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스케이트보드 타러 다니고요. 저렇게 그냥 옷 입고 이쪽 사람들은 저렇게 완전히 풀 장착을 하고 장비를 실험을 하죠. 하지만 목적은 같은 거예요. 같이. 이론 연구의 든 실험 연구든 거기에 기본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현대 우주론의 기본은 두 개의 어떻게 보기엔 간단하죠. 각각 머그잔에 인쇄할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책이 수십 권이라도 부족한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 왼쪽에 일반상대성 이론, 저쪽에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 두 개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 이론을 가지고 현대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실험할 때도 저러한 여기서 나오는 수식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식은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나 운전할 때 사용하는 GPS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위치 장치 같은 것을 계산할 때도요, 다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떠 있는 곳은 중력이 약해가지고 여기하고 시공간이 달라요. 그 시간 자체가 다르게 흐릅니다. 인공위성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은. 그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딱 하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GPS에 오차가 나는 거를 일반상대성 이론이 다 보정해 줍니다. 그 일반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현대 우주론이 바로 빅뱅 이론, 바로 대폭발 이론이에요. 사실은 빅뱅은 대폭발은 아닙니다. 대팽창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냥 말이 이런 걸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을 내놓자 이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는 아주 작았다가 조그맣게 아주 뜨겁고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그런 존재였다가 팽창을 해가지고 현재 우주가 됐을 거라는 그런 현대 우주론을 만든 분은 이 파더 르메트르예요. 그 교황청 소속의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물리학자예요. 교황청 소속의 물리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과 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관계인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황청 안에도 물리학 연구소가 있고 천문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지금 르메트르 신부가 만든 빅뱅 이론이고요. 그때는 이름이 빅뱅 이론은 아니었어요. 4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와 같은 빅뱅 이론을 만든 그 당시에는 지금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던 그 소련의 물리학자 가모브라는 분이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때 어떤 결론을 내냐면요. 그때 그런 대폭발이 있었다면은 그 흔적, 그때 엄청나게 뜨거웠던 복사 에너지가 지금은 팽창해서 식었겠지만 우주 전체에 퍼져 있을 거다. 얼마나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어린 학생들 하는지 어디 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뜨거울 때는 아주 높은 그 진동수의 전자기파예요. 보통 전자파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전자기파인데요. 얘가 점점 차가워지면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에너지가 낮을수록 낮은 진동수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감마선이 굉장히 뜨거운 거라고 치면은 한참 내려서 자외선이 있고요. 자외선이 그 뜨거워요. 자외선보다 덜 뜨거운 것이 이제 가시광선, 파란색, 빨간색 같은 거죠. 다음에 그보다 그러니까 덜 뜨거운 것이 이제 적외선. 그 더 내려가면 이제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이제 그 전파 같은 거예요. 그게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진동수가 낮은 전파로 남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식으면은. 그걸 이제 가모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팽창이 실제로 발견된 것은 1929년이로 상당히 근접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15년에 나왔으니까. 당시에 천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 천문학사의 제일 위대한 천문학자를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만. 그리고 그의 조수고 거의 뭐 초인적인 시력을 가진 휴 메이슨. 휴 메이슨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인데요. 엄청난 시력으로 별을 다른 사람의 100배 이상 찾아낼 수 있었대요. 원래는 그 천문대의 청소부였어요. 천문대가 쉬는 날 그 천문대 망원경 놀릴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당직을 쓴 청소부한테 별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하루에 딴 사람들이 한 개씩 찾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몇십 개씩 찾은 거예요. 그 천문학자 몇십 명 분의 일을 혼자 한 거예요, 청소부가.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청소부가. 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천문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휴 메이슨 한 분이. 교육은 전혀 못 받았지만 이 두 사람이 우주의 팽창을 윌슨산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팽창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별들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한테서 더 빨리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별들이 멀리 있는 놈은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놈은 좀 천천히 멀어진다니까 이렇게 보면은 손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요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어때요? 천천히 멀어지죠? 하지만 이 멀리 있는 부분은 더 빨리 멀어지죠. 그럼 손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29년에 발견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빅뱅 이론에 아직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맞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우주의 폭발의 흔적,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던 복사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차갑지만 우주를 전체 채운 복사 에너지가 발견돼야 했거든요. 이건 아주 우연하게 발견되는데요. 물리학자가 아니라 그 벨 연구소에서 고성능 안테나를 개발하던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사람이 아주 성능 좋은 안테나를 개발했는데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어요. 안에 들어가 청소도 하고 안에 비둘기가 자꾸 나타난 거 보고 비둘기 정말 똥도 치우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잡음이 안 없어졌는데 누군가 그랬더니 그거 혹시 우주 배경 복사 아니냐고. 우주 전체에 잡음이 차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능이 좋은 안테나가 있다면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는 거죠. 계속. 이게 64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주 팽창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한 것 같이 망원경, 전파 망원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우주 팽창을 확연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우주 팽창은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그 당시 우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쭉 한 건데 이게 그냥 상상도가 아니라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온 빛을 잡으면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억 년 전에 온 빛을 잡으면 100억 년 전에 우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여기다가 일렬로 붙여놓은 겁니다. 바로 이게 137억 년 전, 지금 정확하게 하면 138억 년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옛날 사진이라 보정이 돼가지고 모습이에요.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주가 탄생했을 때 어떤 형태였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서 입자의 운동을 연구하는 입자 물리학입니다. 현재 그 힉스를 발견한 LHC, 썬에 있는 그 초거대 가속기 같은 거를 다른 사람 별명으로 빅뱅 기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높은 에너지의 입자 충돌로 빅뱅 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뱅이 시작되고 3분이 지나서부터 30분이 될 때까지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결합한 헬륨,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리튬 등 아주 가벼운 원소, 원자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약 한 30만 년 동안은 플라즈마 상태라는 게 돼요.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면 전자라든가 원자핵 같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에너지가 높고 빨라서 서로 결합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원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를 띤 구름 같은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빛이 나가질 못해요. 빛은 전하들과 서로 결합을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광자라는 입자인데 빛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다 붙잡혀서 똑바로 나가질 못하고, 다시 말하면 빛이 똑바로 가질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불투명해요, 우주가. 빛이 찍지는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 상태가 되다가 우주가 탄생하고 37만 9천 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충분히 식어가지고 전자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아까 말한 양의 입자를 가진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전자를 잡아버리는 순간 얘네들은 모두 중성의 원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우주는 전하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이 이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면서 갑자기 우주가 투명해져 버려요. 그게 37만 9천 년 전에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이게 137억 7천만 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때 튀어나온 빛이에요. 그때 튀어나온 빛을 지금 우리가 잡아서 분석해 보면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요. 자, 맨 위에 보면 65년에 펜자스 윌슨이 찍은 사진인데 그냥 뿌예요. 삐죠. 1992년에 코비 위성이 촬영을 했는데 이게 뿌옇지가 않고 약간의 더 진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왜 인공위성으로 하냐면 지상에서 하면 공기랑 지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파가 방해가 돼가지고 저렇게 엄밀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맨 위에 건 지상에서 측정한 거죠. 2001년에 드디어 WMAP, 그때 맵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여기 참여하신 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앞에다 이니셜을 W 붙여줬어요. 그래서 WMAP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WMAP에서 이제는 완전히 고해상도의 우주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정확하게는 37만 9천 년 후지만요.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을 때 우주의 모습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 7월 17일 날 발표된 건데요. 플랑크 위성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위성에서 우주 사진 촬영을 사실은 2013년에 끝냈어요. 하지만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완벽한 우주 사진을, 빅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사진이에요. 실제로 우주가 탄생한 직후에, 우주가 투명해진 직후에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가 탄생했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었어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 저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주들의 중에서 에너지가 진한 부분은 뭉쳐서 별이 되고요. 약한 부분은 그 뭉쳐서 사라지니까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같이 그 후에 별들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다 하면 끝이 없을 텐데 현대에 들어서 가장 놀라운 우주론의 발전은 뭐냐면 다중신호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다중신호 천체물리학.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천문학 관측을 한다 그러면 빛을 가시광선,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거를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그 플랑크 위성이 보는 거는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파예요. 전파도 빛과 똑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세상이 있어요. 완전히 어두운 새카만 구름 같은데 걔네들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있어요. 전자기파죠. 그거를 보면 구름의 모양이 아주 상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밤에 침투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슨 안경 같은 거 쓰죠. 적외선 안경. 그러면은 안 보이던 물체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적외선 안경을 쓰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전파, X선, 온갖 종류의 다른 전파를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근데 다중신호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전파도 안 내는 놈들도 있어요. 블랙홀 같이. 근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중력파라든가 중성미자 같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호도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됐어요. 이런 것을 다중신호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라이고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이것도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영화의 컨셉을 만드신 스토리를 만든 분이 킵손이라는 우주물리학자예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건 당연히 인터스텔라랑 상관없고요. 이분이 생각해낸 이론 물리학자지만 그 실험이 있어서 바로 중력 우주에서 오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데서 오는 중력파를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바로 라이고라는 건데 이 철도 같은 저게 뭐냐 하면 직선이 4km의 진공 튜브예요. 이쪽에 직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양쪽 끝과 중앙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간섭기라는 것으로 양쪽에 똑같은 레이저를 쏴서 돌아왔을 때 두 개가 간섭하는 무늬를 보는 거예요. 아마 어린 학생들은 어렵겠지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간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파장 두 개의 똑같은 파장의 빛이 만나면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가 살짝만 바뀌어도 간섭 무늬가 변해요. 그 간섭 무늬가 변하는 걸 가지고 두 개의 길이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력파 측정이 되냐 하면요. 중력파라는 거는 중력의 진동인데요. 중력은 공간을 형성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중력의 진동이란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현상입니다. 중력파라는 건 공간이 찌그러졌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질량을 가진 존재밖에 없어요. 블랙홀이라든가 아까 한 대로 중성자별 같은 거. 얘네들이 하나만 가지고는 중력파를 못 내요.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거나 회전한다거나 하면은 그 진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아주 멀리 있는 별에서는 그런 중력파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 4km의 팔이 양쪽의 길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면은 얘가 측정할 수 있냐면은 원자가 아니에요. 원자 핵의 1000분의 1 크기만 진동해도 측정이 가능해요. 이게 그 정밀 과학사상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가진 과학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수백억 분의 1의 차이만 일어나도 수백억 분의 아니고 그냥 수조분의 1의 차이만 일어나도 얘는 측정이 가능해요. 그 측정을 블랙홀 두 개가 진동하는 놈을 2016년에 그 중력파를 잡아냈어요. 아주 쾌거였죠. 이게 14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은 거예요. 14억 광년이면 빛이 14억 년을 날아온 거예요. 똑같이 중력파도 14억 년을 날아와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를 이 두 개의 팔이 원자핵의 1000분의 1만큼 진동한 거를 잡아가지고 중력파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1년 뒤 2017년 8월 1일에는 1억 4천만 년 떨어진 은하에서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장면을 동시에 6개의 연구 관측소에서 발견했어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X선, 감마선, 중력파까지 동시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서 내는 모든 신호를 다 잡은 거죠. 그래서 다중신호 물리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파를 잡는 놈이고 얘는 위에서는 X선을 잡았고요. 이쪽 감마선을 잡았고 저쪽에서는 중력파를 잡았고 그 후에 또 몇 개가 더 있지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것도 아이스 큐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실험실에서 블랙홀에서 나온 중성미자를 잡았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중성미자라는 거는 어떠한 물질하고도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유령입자라고 불립니다.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크고 정밀한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기계는 얼마나 커야 되냐면 크기가 몇백 미터, 우리 롯데타워, 우리가 500m인가요? 롯데 빌딩이? 그 정도 크기로도 중성미자는 못 잡아요. 몇천 미터야 돼요, 기계 크기가. 폭도 몇천 미터, 길이도.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그 물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물통을 만들 필요 없다. 왜냐면 얼음도 물이니까. 남극의 얼음은 굉장히 오랜 수억 년 동안 거기 얼어 있었기 때문에 얼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가라앉아요. 천천히. 그래서 위쪽의 남극 얼음들은
우리 정수기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정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실험실을 짓지 않고요. 남극점에다가 아무생 기지 근처에요. 2,500m의 구멍을 팠어요. 녹여서 파는 거죠. 거기다가 실험용 포토튜브를 박아 넣었어요. 5,000개 이상을. 저게 다 까만 점이 다 포토튜브의 빛을 측정하는. 2,500m 깊이의 남극 얼음이 그대로 실험실이 된 거예요. 제일 꼭대기가 1,400m죠. 1,400m의 얼음이면 얼음이라도 빛을 전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 차폐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 실험실에 중성미자가 들어오면 워낙 중성미자가 반응을 안 하더라도 워낙 실험실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물 분자랑 충돌해가지고 그 전자를 튀어나가게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전자라면은 얘가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중성미자의 충돌로 인한 그 전자의 궤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성미자예요. 그냥 가상도예요. 중성미자가 지구를 뚫고 지나가다가 아까 말한 아이스 큐브, 남극 빙하 속에 있는 아이스 큐브 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물 분자들이 있으니까 가다가 그 중에 한 놈하고 충돌해서 전자를 튀어나가게 해요. 이 전자는 물속에서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빛보다 빨리 가는 물체가 내는 파란색 충격파를 냅니다. 이거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충격파는 다 빛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포토튜브들의 기록이 돼요. 이 전자가,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이스 큐브는 저기 보이는 저쪽에 있는 것을 블레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저기서 37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은하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잘 보겠지만 거대한 블랙홀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대한 블랙홀들이 은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블랙홀들은 우리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무겁습니다. 얘네들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스들, 별들을 끌어들여서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때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회전할 때 강력한 빛을 내게 돼요. 그게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앞뒤로 나오는 빛인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높은 에너지의 우주 입자들이 발생합니다. 다른 입자들은 대부분 다른 별이나 중간에 와서 잡혀버리는데 중성미자는 아까 말한 대로 워낙 잡기 힘든 놈이라서 37억 년을 날아서 지구까지 날아와요. 그 중에 한 놈이 지구를 뚫고 지나와서 남극점에 있는 아이스 큐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까 말한 대로 궤적이 남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동시에 페르미 LAT라는 그 관측소에서 감마선을 관측하는 데인데 동시에 저 37억 광년에서 반짝하고 폭발하는 감마선을 발견했어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순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 블랙홀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천체 물리학은 이 정도로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사진에 보여준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에요. 이 자체가 우주선이죠. 마치 무슨 SF에 나오는 우주선 같은데 이거 실제로 실물이에요. 왜 망원경이 이게 옆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최초의 우주망원경이죠. 많은 멋진 사진들을 찍어준 우주망원경인데 이 직경이 2.4m예요. 거울에. 제임스 웹은 6.5m입니다. 훨씬 크죠. 근데 왜 얘처럼 이렇게 통을 안 만들었을까요? 사실 통을 만드는 거는 지상에서만 필요해요. 지상에서도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 통은 주변에서 오는 빛을 막아주기 위한 건데요. 우주는 일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빛이 거의 없어요. 굳이 비효율적으로 저런 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버전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은 아예 통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데에서 이제 빛을 모아서 이 반사 거울에 반사된 빛을 가운데서 모아서 신호를 잡게 돼 있어요. 원래 계획은 보다 조금 미뤄져서 2021년 발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은 허블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우주의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현대 우주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여러 가지 뭐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약 450년 전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과 운동 법칙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상으로는 기록 안 되지만 아까 말한 그 천재 화가로 꼽히는 카라바조의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내용을 바꾸니까 쉬어가는 셈 치고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3명의 사진이 이 사람들을 연관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록밴드 역사상 비틀즈와 함께 가장 위대한 록밴드로 꼽히는 영국의 퀸이에요. 다음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예요. 마지막.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우리나라 투수 유현진과 함께 LA 다저스 이끌고 있는 그 최고의 투수 커쇼죠. 3사람을 이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맞지만 요새 인터넷 시대에는 몇 단계만 거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요. 근데 이 3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상 바뀔 거예요, 대부분은. 바로 명왕성이에요. 미국 사람의 탐험가이면서 아마추어 과학자는 퍼시발 로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탐험하다가 그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조선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 조미 사절단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에요, 바로. 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사절단을 통해서 통역 겸 여러 가지 그 안내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종이 이분한테 그 포상을 내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살다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이름 노월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받고 그 궁에서 살다 갔어요. 아까 그 사진 있죠, 고종 황제. 그 사진을 바로 이 로엘 씨가 찍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한국 기행을 그 미국에 돌아서 책을 쓰는데 그 제목이 랜드 오브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한국을 표시하는 한동안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는 말을 바로 이 사람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이제 평생을 꿈을 꿨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미지의 행성 X라는 것을 찾는 것이 한동안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그 천문학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천문대를 세우고 열심히 그 미지의 행성 X를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죠. 근데 이 사람이 고용한 클라이드 톰보라는 천문학자가 이 행성 X를 발견하게 돼요. 그 천문대에서. 그 바로 행성 X가 아까 말한 명왕성이에요. 클라이드 톰보의 조카의 이제 아들이 바로 아까 한 커쇼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커쇼가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될 적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작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크기의 행성은 너무 많다. 그때 실제 방송에 나와서 자기 그 가족의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명왕성은 그거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이 뉴 호라이즌호라는 우주선에 실려가지고 명왕성까지 찾아갔고요. 아까 그 처음 본 명왕성 사진이 뉴 호라이즌이 찍은 사진은 2016년에 발표가 됐죠. 이제는 명왕성의 그 직접 표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먼 곳에 있는. 아까 그럼 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 그 퀸이란 밴드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영국의 명문대학의 의대생 물리학과 박사과정,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공대생,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수였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산업디자인과. 그래서 공대생 4명이 만든 그 명문 공대생 밴드. 우리로 지금 서울대 연고대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밴드예요. 공대생들이. 자기네들 앰프도 직접 제작해서 썼다고 그래요. 워낙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는 그 명문대 임페리얼 컬리지 첨체물리학 박사 딱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 좀만 공연 갔다 와서 박사 논문 맞춰야지 하고 나갔는데 너무 공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리는 바람에 못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박사학위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던 브라이언 메이는 37년 만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1년간 다시 대학원생으로 살고 60대 박사학위 받았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은 물리학 박사예요. 실제로 연구 활동도 해요. 논문도 썼고. 기타리스트랑 퀸의 기타리스트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뉴 호라이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연구원으로. 브라이언 메이 그의 해성인가 행성인가 뭐 하나 이름 붙은 것도 있어요, 발견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55km를 뉴 호라이전이 날아가서 이런 관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기본적으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 다음에 천문학적 지식들이 동원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아까 말한 450년 전 갈릴레오의 발견 때문이에요. 갈릴레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활동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고요. 현대 우주론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운동 법칙의 창시자죠. 유명한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망원경을 이용한 달과 행성의 관측, 그다음에 이제 근대 과학 그리고 천문학의 창시자예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카라바조, 이태리의 화가,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이며, 그다음에 이제 인공 조명과 명암을 이용한 아주 극사실주의 테네브리즘이라는 화풍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그 성격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 범죄 기록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사람의 범죄 기록이 발견됐는데 전화번호부 3개 두께였다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워낙 많이 서걸쳐서. 그렇지만 워낙 천재적인 화가였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막판에는 큰 사고를 쳐가지고 결국은 쫓기는 몸이 돼서 숨어 살다가 좀 비참하게 죽었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을 이어받아가지고 완성시킨 프랑스의 라투르라는 화가의 그림을 우연히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프랑스에 처음 대학원생 때 가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그 루브르에서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한 화가인데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원으로 가게 됐을 때 이 그림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해요. 근데 제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우연히 이런 대중당연 포스터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미술사학 하시는 분이 갈릴레오와 카라바조와 라투에 대한 강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라투는 제가 이름을 들어봤고 갈릴레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뒷부분, 이제 현대 물리학 얘기는 끝나서 아까 말한 대로 옛날의 물리학으로 가는데 그 관련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뭐 어린 학생들은 좀 어렵겠지만 원래 서양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 기반을 해서 한 2000년 정도를 유지해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자연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는 것 같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다. 무거우면 빨리 떨어진다. 세상은 하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한 원이거나 직선이다. 그리고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운동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 이게 의심 없이 받아져 왔었어요. 그리고 그 초기에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철학자가 천동설이라는 우주론을 이게 만들어요. 뭐냐면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고 지구 주변에 달, 수성, 금성,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을 하늘에서 관측하면 애들이 똑바로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가요. 신기하죠? 역행운동이라고 해요. 다시 또 앞으로 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 원 위에서 또 원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이렇게 돌고 가다가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태양만 빼고요. 달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세상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그 천체 운동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이유는 이걸로 달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1년의 기준, 계절의 기준 이런 것들을. 이러한 1500년대쯤에 가서 하니까 달력을 이 천동설을 기준으로 맞추면 1년에 10일 정도가 오차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황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한테 달력을 좀 고쳐봐라. 코페르니쿠스가 열심히 기록을 조사하고 해봤는데 달력을 고치려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얘기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천동설을 버리고 태양이랑 다른 행성들이 지구 중심이 아닌 태양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발견은 했는데 발표는 못하고 무서우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의사한테 이제 1530년쯤에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병에 걸려서 당신은 이제 오래 못 살 거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급히 책을 써가지고 이름을 안 쓴 채 익명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케플러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각이 열리게 된 거죠.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천동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간에 지구가 있고 예를 들면 저게 금성이라면 금성이 이렇게 도니까 가다가 저기 보이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지동설에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태양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런 저 금성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시각으로는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한쪽에서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하고 달랐어요.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자연을 잘 관찰하면 모든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에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새가 날아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땅속에서 두더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연을 관찰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냐면 아까 한 것처럼 주변을 다 막아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고 빛을 막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그런 식으로 주변을 다 차단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통제된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서 실험을 해야만이 정확한 자연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관측 천문학이나 모든 실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거운 것일수록 빨리 떨어진다는 생각에 대한 갈릴레오는 그거는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려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공기라는 환경을 생각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종이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단순하죠? 아주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저런 관찰에 잘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둘은 완전히 똑같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물체는 멈춘다. 얼핏 보면 그렇듯하게 생각돼요. 멈추죠? 그럼 이러면 어떨까? 똑같은 물체인데? 안 멈추죠? 왜 그럴까요? 구르는 물체는 마찰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미는 물체는 마찰을 받는데 우리가 마찰이라든가 공기저항 같은 주변 환경을 없애버린다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까 우주에 그런 큰 망원경 같은 걸 보낼 때는 진공 같은 상황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상에서 그걸 확인하냐면은
미국에 가면 아주 거대한 진공 챔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이 도서관만 해요. 이 안이 다 진공 챔버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가 있어요. Pressure set point at 240 psi. We are go for drop. 10, 9, 8, 7, 6, 5, 4. Count 1, 2, 1. Release. The reason is still 한번 다시 보여줄게. the reason that if you couldn't see the background, there'd be no way of knowing that the ball and the feathers were being accelerated towards the earth. So he concluded they weren't. 보면 알 수 있듯이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가 깃털과 볼링공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갈릴레오는 저는 진공 상태가 없을 때 어떻게 찾았는가? 바로 아까 좀 얘기한 좀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잠깐 여담이지만 저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콕스가 뭔가 좀 연예인처럼 생겼죠, 사람이. 저 사람 원래 연예인이었어요. 원래는 아이돌이었는데 영국에 차트 1위까지 한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는 이제 연애 생활보다는 물리학이 이제 더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죠. 원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젊은 시절, 연예인 시절에 밴드 멤버였어요. 갈릴레오는 이렇게 뭐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던 얘기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올라가서 한번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기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내려서 또 올라갈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험해가지고는 공기 저항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된 실험도 못해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갈릴레오는 경사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경사면에 구르는 물체는 마찰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쇠공, 나무공, 또 무거운 공, 가벼운 공, 작은 공 여러 가지 크기의 공을 만들어서 이 경사면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측정을 위해서 진자라는 그 당시에는 좀 사람들이 잘 못 쓰던 걸 시계를 만들어서 시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보면 종이 달려 있는데 지나갈 때 땡땡 소리가 나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속도를 측정했다고 해요. 갈릴레오는 굉장히 좋은 귀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의 피치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것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갈릴레오 자체가 그 당시엔 첨단 실험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러한 자신의 가설을 단순히 가설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발명해요. 이걸 직접 다 만들었어요. 또 이 갈릴레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갈릴레오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물리학자로 만든 셈인데요. 요 얘기는 좀 넘어가고 갈릴레오가 망원경의 발명자는 아니에요. 가끔 잘못 나오지만 당시에 발명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망원경은 거의 장난감 수준이거나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걸 본 갈릴레오는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망원경을 개량해서 우주 관측용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만든 거예요. 갈릴레오가 만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약간 제가 말하려고 하는 힌트가 좀 나왔는데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워요. 실험 기계치고.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좋은 토성 사진 놔두고 제가 이렇게 좀 희미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저께 제 방에서. 이게 그냥 그 가정에 쓸 수 있는 망원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다만 현재 우리 도시에서는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찍긴 힘들어요. 하지만 갈릴레오가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한 관측을 했었는가. 지금 내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장비, 물론 가정용 장비긴 하지만 찍을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갈릴레오가 이 정도보다 더 정확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 그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촬영했다는 것이. 갈릴레오 배경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도대체 갈릴레오로 다른 과학자랑 다른 모습을 만들었는가죠. 당시에는 아까 말했지만 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카라바조의 특징이 아까 말했죠. 한 개의 인공 광원을 이용해서 그 빛과 그림자를 통한 아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릴레오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광 주변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부 차단했다는 거예요. 인공적인 한 개의 빛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갈릴레오는 원래 화가였어요. 미술학교 졸업했어요. 물론 수학도 같이 공부했어요. 갈릴레오가 수학 교수가 되기 전에 제일 처음 얻은 직책이 피렌체였나? 거기에 미술학교 교사였어요. 정확하게 원근법하고 명암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1년간. 그리고 나서 수학 그 교수의 자리가 제한받으니까 이제 미술학교 자리를 놓고 다시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화가에서 다시 이제 과학자로, 물리학자로 전향한 사람으로 그 다른 과학자들하고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갈릴레오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우면서도 정밀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가 됐을 거예요. 갈릴레오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갈릴레오의 집안은 그 당시 이태리 최고의 음악가들이었어요. 아버지인 빈첸초 갈릴레오는 오페라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음악 연구자였고 갈릴레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서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 악기 연구를 같이 도왔어요. 악기 개발을. 그래서 온갖 그 장비들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절대 음감이라든가 피치에 대한 감각이, 다시 말하면 그 박자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뛰어나서 단순히 그 종소리만 듣고도 이게 몇 초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간격을. 다른 과학자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었죠. 그 갈릴레오 또한 굉장히 뛰어난 류트 연주자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들, 조카, 동생이 다 당대 최고의 류트 연주자였어요. 요새로 치면 기타리스트였죠. 이게 갈릴레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는 아마 교과서나 책들 사실이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과학자니까 이 사람의 배경이 음악과 이제 미술이었다는 것 출신이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반대로 생각해요.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술가였다는 게 과학자이기 전에. 자, 이것도 제가 찍은 달이에요. 제 방에서 찍었어요. 아파트 창에서.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을 통해가지고 달이 평평하지 않고 그 위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갈릴레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했죠. 갈릴레오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쪽 눈으로 보면서. 스케치를 보면 아주 굉장히 정밀한 스케치를 했죠. 다른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보다 한 달 전에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기 있잖아요. 토마스 헤리엇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인데 그분이 그린 스케치예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쪽. 갈릴레오 스케치, 토마스 헤리엇 스케치. 당연한 얘기죠. 토마스 헤리엇은 저 스케치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아, 달에 얼룩이 많다. 결론은. 갈릴레오는 저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해가 광원이 어느 쪽에 있다면 그 그림자의 길이로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계곡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저 망원경으로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다 그렸는데요. 단순히 그린 게 아니라 측정한 시기에 정확한 크기를 계산을 했어요.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 한 달 전에 본 크기가 요만큼이었으면 한 달 후에 크기 요만큼이라.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갈레오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까 말했죠? 훈련받은 화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원근법이라는 게 있죠.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원근법하고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아까 떼네브리즘하고 원근법을 가지고 자기의 저 금성의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불가능했던 건데 여기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증명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회전하면서 도는 천동설과 태양 주변을 도는 지동설이 그림자의 모양과 금성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죠. 자기가 촬영한 거가 거의 똑같은 사진기 수준의 그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갈릴레오는 정확하게 천동설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갈릴레오의 배경이 미술과 음악이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을 배경으로 한 다른 과학자들이 꿈도 못 꿨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술과 과학의 만남으로써 현대 물리학과 현대 천문학이 탄생하게 된 사건이에요. 카라바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카라바조의 떼네브리즘을 분명히 갈릴레오가 차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들은 강연에서.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둘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카라바조는 당시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졌었어요. 무슨 논란이냐면 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한 개의 광원을 이용해서 그 모든 입체를 묘사한다. 마치 갈릴레오가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금성의 위치를 계산하거나 그 달의 계곡이나 이런 모양들을 산을 묘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였죠. 카라바조가 과학 공부를 했는가 하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카라바조는 신기할 정도로 과학적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카라바조에 굉장히 많은 범죄 기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범죄였지만 한 가지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요. 살고 있던 하숙집 주인이 고소한 사건인데요. 집을 다 떼어 부쉈다는 거예요. 막 벽을 헐고 뭘 설치하고 천장에다가 뭘 달고 이상한 짓을 해서 쓸 수 없는 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착안한 사람들이 카라바조가 자기 작업실을 거대한 바늘구멍 사진기로 바꿨던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바늘구멍 사진기는 뭐냐면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넣으면 거기 나온 빛이 반대쪽 벽에 영상을 맺히게 하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만들어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분 데이빗 호큰이라는 분은 화가고요. 사실 꽤 유명한 화가예요.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아이패드 예술가라고 해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되게. 근데 이분이 이 카라바조가 분명히 사기를 쳤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보고 책도 썼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그림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 한쪽에 이렇게 소스가 있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화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맺힌 영상을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크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분석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빛에 민감한 염료가 많이 발견된대요. 바닥에. 원래 빛에 민감한 염료를 쓰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림은 오래 보관하려면. 근데 그 바탕 그림에는 그런 빛에 민감한 염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카라바조가 실제로 사진기를 발명한 게 아닌가. 그 당시 사진기 없었는데 필름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예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가설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까지 잘 보여요?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을 저런 규모로 바늘구멍 사진기로 만들 수가 있는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창에다가 이렇게 검은 비닐을 다 붙여버리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구멍을 하나 뚫어요. 이렇게. 그러고 반대쪽 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멋진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다 가설이고요. 다만 카라바조가 그럼 실제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건데요. 카라바조가 아직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전인 16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림, 한쪽엔 유리잔, 이쪽에는 화병이 있죠. 이거 확대해 볼게요. 안에 창문에 비친 그림자에 굴절된 상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주름이 굴절되고 그 앞에는 반사광까지 그려져 있죠. 저거는 광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한은 저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광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사람은 그렇다면 렌즈까지 아마 만들어서 그런 실제 촬영하는 아마 어쩌면 세계 최초의 카메라의 발명자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설이죠. 근데 과학이 카라바조에게 끼친 영향, 카라바조의 영향을 또 받은 과학, 16세기 초,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과학과 예술의 엄청난 발전을 한 번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지만 그 이후로 과학과 예술이 이렇게 융합돼서 엄청난 영향을 준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명백해 보이는 영향이 과학사든 예술사든 전혀 무시되어 왔다. 아까 그 말한 그분이 제가 유일하게 본 그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배운 대로 계속 따라하는 것, 책 보고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외우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긴 한데요.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힘들고. 보통 과학자 하면은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는 사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렇게 남이 한 것만 계속 외워가지고는 창의성이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아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과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로 꼽히는 허블도 원래 대학 시절은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자신의 대학을 전미 챔피언을 4년 연속 그린 가드 겸 포워드 겸 센터였는데요. 그 당시는 굉장히 키가 큰 190cm였어요, 허블이.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뭐 휴메이슨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다른 과학 외에 새로운 그런 사고 방식을 도입했을 때 의외로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카라바조 그냥 끝맺는 말로 두 사람의 연관성이 발견된 적이 없는가 하면 한 고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갈릴레오는 아까 말했듯이 화가들과 계속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작품 활동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치골리라는 당시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카라바조의 가장 큰 라이벌 중에 하나로 같이 한 주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경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광고인데요. 이제 끝맺으면서 우리 이제 우주론과 우주물리학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학회가 뭐냐면 코스모라는 학회예요. 코스모 학회는 이제 22회째가 되는데요, 올해.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유치를 했어요. 저희가 유치했고요. 이 IBS 도룡동에 있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IBS에서 이 학회를 엽니다. 이 포스터 뒤에 있는 배경은 천상분야 열차 지도라고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예요. 바로 경복궁인가 무슨 궁의 그 땅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돌 위에 있었던 그림이죠. 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돌에 이제 새겨졌던 천문도라서 몇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은하수라든가 이런 별 지도가 굉장히 잘 그려져 있죠. 아까 그분 처음에 나온 분들 여기 초청연사 중에 한 분인데 물론 이건 전문적인가 여러분이 뭐 어디서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화요일 날 그 대중들을 위한 강연이 있어요.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IBS 과학문화회관 여기에서 보면은 작년에 아테
그 이론물연구센터에서 선정한 올해 과학책으로 선정한 책인 우주론에 대한 우주 시공간 물질이라는 책을 쓴 저자 김항배 교수님이 이번에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우주에 대한.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이거는 그 오픈 강연이니까 아무나 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